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환몽의 구조라 그랬죠. 환몽의 구조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옮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몽 구조는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가 또 됩니까? 그렇죠. 바로 요 안에 있는 것, 요거를 내화라고 하고, 요 바깥에 있는 요 이야기들을 외화라고 해서,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초월적인 세계, 오히려 꿈 같은 세계가 현실 세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꿈으로 들어간 세계가 오히려 현실적인 세계로서 속세, 유교적인 세계가 되죠. 그 다음에 현실 세계, 다시 돌아오는 현실 세계는 또다시 초월적인 세계, 선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유불선 삼교, 우리의 전통적인 삼교가 물론 외래 종교이긴 합니다만 삼교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탕에 깔려 있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불도와 선도의 세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성진이 양소유로 변해서 살게 되는 꿈의 세계, 현실 세계는 유교적인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현실 세계는 선계에 존재했던 팔선녀들까지도 불도의 세계에 귀의하게 되는, 그래서 불도의 세계가 더욱더 강조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꿈으로 또 꿈에서 현실로 강몽의 과정이 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신의 설화를 봤을 때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포단에서 엎어져 자다가 꿈속에서 유교적인 삶의 세계를 살고 뜻 깨보니 당연히 포단이어야 하죠. 그래서 포단에서 포단으로 돌아오게 되는, 떠나고 돌아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인물 살펴보면 성진과 육간대사 팔선녀들이 있고, 이 성진이 꿈의 세계, 현실 세계로 되면 양소유가 되는데, 이 소유라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죠. 잠깐 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제의식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처 육첩, 그러지, 팔선녀가 이제는 2명의 처와 6명의 첩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죠? 처라는 것은 본부인, 그죠? 그 퍼스트, 그 다음에 첩은 세컨드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첩은 몇 명을 두든지 그 능력에 달린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는데 이처가 되었을 때는 좀 내막이 있습니다. 그죠? 정시처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공주가 또 들이대다 보니까 공주를 처로 삼고 그 다음에 정시처녀를 첩으로 삼자면 첫 번째 약속이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시처녀도 뭐예요? 공주로 임명을 하고, 그죠? 임명 좀 이상한데, 공주의 칭호를 주고 두 공주를 처로 만들고 나머지를 첩으로 만드는 독특한 어떤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처6첩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그 여인과 그 양소유가 다시 돌아오면서 성진이 되고, 2처6첩은 팔선녀, 도교적인 세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도교적인 세계, 선도의 세계. 왜 그랬었냐면 선도의 세계, 도교적인 세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부인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부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배신 딱 때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구란 건 뭐야? 비군이 들어봤죠? 여승이 되게 됩니다. 불교에 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또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그렇지, 제자가인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바뀌는 모습이 있죠. 입체적인 인물, 그죠?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인물에 대한 이것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얘기는 뭐냐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된 사건이 무엇이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주된 사건, 첫 번째 장면에서 주된 사건은 뭐냐면 성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는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술 마신 거, 용왕이 강하게 권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마셨어요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작이라는 것은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팔선녀하고 좋아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돛을 부려가지고 환심사고 돌아와가지고는 잊지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럽니다. 속세적 욕망.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속세적 욕망을 갖는데 그 속세적 욕망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죠? 입신양명. 요 부분이고요. 부수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자들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크다, 이 부분이 더 크다 생각을 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주로 강조되면서 입신양명이 강조되면서 유교적인 덕목, 그렇죠? 유교적인 세계에서는 덕목으로 칭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성진이 양소유는 굉장히 좀 그 속세적인 욕망에 막 들끓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 시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에이 남보다 잘 살고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의 속세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덕목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을 바라고 있었다.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실적 세계, 꿈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양소유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위국,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여인들과의 만남이 주 내용이 됩니다. 공을 세운 것과 여인들과의 만남. 그렇다면 공을 세운다라는 요 부분에서 인물 성격, 소설의 성격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영웅소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뭐야? 연애소설, 염정소설이라고 얘기하죠. 연애소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교적 사회에서는 덕목입니다. 유교 사회의 덕목이다라는 것, 덕목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과의 만남은 뭐 덕목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많은 여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임스 본드처럼 제임스 본드가 여자 많이 만난다고 그래서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거든요. 그죠? 이들은 8명의 여인은 소유걸이라 해서 제임스 본드의 그 영화의 모태가 되었던 작품이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귀 영화를 느끼고 난 후에 뭐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하고 비교해보자 그랬습니까? 그렇죠. 조신의 꿈. 조신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신은 뭐야? 거지꼴이었잖아. 거지 생활을 하고 나서 인생 무상을 느꼈어. 어떤 것이 더 주제의식을 나타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요게 더 효과적이라고. 왜?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니까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신은 어때요? 거지 생활하니까 그 소설을 읽고 나서도 그 이야기 설화를 듣고 나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야, 걘 거지 생활했잖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걔 생각이 짧아. 다시 체험한다면 좋은 생활을 했다면 그런 생각 안 할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스토리. 그래서 여기서는 깨달음 자체가 중요하고요. 인생의 무상 깨달음 자체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는 뭡니까?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진과 육관이 아저씨 사이에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진정한 깨달음은 육관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뭐예요? 불생불멸, 이게 궁극적인 목표였죠. 불생불멸할 도를 깨우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게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잠깐 살펴볼 거니까요. 거기서 해결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을 보시면 돼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인생의 무상이라는 주제의식을 깨닫게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소설의 마지막 부분,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 같이 해보겠어요. 자, 호승이 소활,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자, 호승처럼 한번 해볼까요? 하하, 상공이 오히려 춘몽에서 깨지 못하였소. 승상이 왈, 사부, 어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장 뭔지 알죠? 석장 그 대나무 돌로 된 지팡이. 성난간을 돌로 된 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호련 내역 매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자, 내역 매골에서 골짜기에서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대상 여기 이제 요 앞 장면은 뭐예요? 모여서 잔치하는 장면이었죠. 잔치하면서 퉁소 불면서 슬프다라고 얘기했던 장면. 내가 불도 선도 유도를 비교해 보니까 불도가 최고다. 불생불멸할 도를 내가 거기서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과 이별해야 돼. 그래서 슬퍼서 퉁소를 슬프게 불었어 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뭐예요? 구름이 끼면서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이롱하나니요. 그랬습니다. 자, 이 환술의 장면, 이 환술 자체가 무슨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기적 요소. 자, 전기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전기적인 요소를 가진 작품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그 전기 말고 그냥 우리가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는 전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화 부분에서 그렇죠. 그렇지. 성진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 가까운 무렵까지 말년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이후에 환술로 이루고 있어요. 전기적 요소. 말을 맞지 못하여 말을 끝내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놀라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남자 중에 보단 위에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보단 잠이 깼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뭐요? 내화에서 외화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몽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빛이었더라. 스스로 제목을 보니 108낱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각각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화상 뭔지 알죠? 뛰어난 승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작은 승려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대승상 이거 뭐예요? 과거의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화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교 세계의 성진이라면 대승상이라는 건 뭡니까? 유교 세계에서의 성진이 되겠죠.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 꾸지람을 듣고 풍도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인세 환도하여 다시 환생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리막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유교적 덕목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허무한 속세적인 욕망에 포함되는 이야기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왜?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세요. 양공주와 용랑자를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에 꿈일러라. 자, 하룻밤에 꿈일러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장춘몽이라는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일장춘몽 기억나죠? 자, 정리해 두시고 마음에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무기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성진이 깨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나로 하여금 꿈을 통해서 인간 무기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사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진이는요. 자기가 꿈을 꾼 것이 바로 누구의 그렇죠. 육간대사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거 체크를 하셔야 뒤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꿈에서 깨어난 소유는 자신이 성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내화에서 외화로 빠져나가는 부분이다라는 거,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방장이라는 건 뭐 승려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겠죠. 불경 드리고 하는 곳. 대사 소리하여 묻되 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아, 인간 무기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니요? 성진이 고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려 가라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어리석어서 염려 생각을 그릇먹어 잘못하여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자비하사 사부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깊이 갚기가 어렵도소이다. 감사하는 마음 나타났죠. 대사가 말하기를 내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이함이 있으리요. 내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으로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내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거짓 것이요 어느 진짓 것인 줄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진짓 꿈이요 어느 꿈이 나니요 이랬습니다. 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앞부분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성진이 이야기하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부님이 자비하셔서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근데 여기 뭐야? 내 승흥하여 갔다가 내가 흥진해서 돌아왔다. 내가 간여한 바가 아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는 꿈을 깨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하니 오히려 꿈을 깨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뒤집어 보면 뭐예요? 진정한 깨달음이란 걸 얘를 뒤집어야 되겠지. 다르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성진 가로되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지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설법 뭔지 알죠? 강론하시는 건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는 것 이런 거겠죠.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자, 뭐예요?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시각 차이가 나타나면서 에이, 성진이 뭐야? 에이, 육간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깨달음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육간이 성진을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진하고 육간대사가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꿈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성진의 입장에서는 꿈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육간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못 꿈을 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런데 육간대사는 뭐예요? 감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네 뜻이다. 자, 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속성이죠. 우리는 언제 꿈을 꿉니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거나 굉장히 싫을 때 꿈을 꿉니다. 그렇잖아. 시험 보기 전날 꼭 시험 보는 꿈 꾸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군대 제대하고서 10여 년이 지나고 계속 군대 꿈 꿉니다. 예. 갑자기 연락 와요. 군대 다시 나와야 된다고. 나 군대 제대했다 그러면 3개월 남았대요. 그걸 내가 안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나 병장으로 시켜주면 간다 그러고 막 괴로워하다가 깨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너무나 좋아하면, 근데 좋아함이 너무 심하면 또 안 나오기도 해요. 뭐 연예인 누굴 좋아했는데 꿈에서 꼭 만나고 싶은데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너의 의도에 의해서 꾼 것이 내가 간섭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를 읽다 보면 잘못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포단에서 잠으로 들어가서 포단에서 깬다 그랬죠. 근데 포단에서 잠드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 성진이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잠든 거예요. 그때 잠든 꿈 속에서 밖에서 누가 옵니까? 동자승이 하나 와가지고 육간이 아저씨가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간이 아저씨한테 가니까 내 이놈 해가지고 혼나게 되고 인쇄로 다시 환생하게 되는 이야기 구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육간 아저씨한테 혼나는 장면 자체도 꿈속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에이, 그런데 혼나고 인쇄 가서 뭐 뭐 어디냐, 어디지, 지옥에 가서 혼나고 와라, 인쇄 가라, 걱정하지 마라,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이후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꿈이 육간대사 의도에 의한 것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육간이 아저씨는 뭐라고? 감사노 네 뜻이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no 그랬죠. 현실과 같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이 부분이요. 감사할 필요 없고 네 뜻에 의해서 꿈을 꾼 것이며 그 꿈은 현실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왜 그러냐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성진이가 꿈과 현실이 다르고 그 꿈이 육간대사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고마워요 하고 막 연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갑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가만히 있어보자. 육간 아저씨가 분명히 내가 현실 속에 가면은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허전하게 만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속세에 환생을 한다면 더 좋은 무엇인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볼까? 이렇게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왜? 육간 아저씨의 의도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꿈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깨어났을 때 꿈과 현실은 똑같아. 현실에 가보나 마나 내가 꾼 것하고 꿈하고 너무나 똑같고 이것은 육간하고 뭐 관계가 있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끝끝내 정진해서 불도에 정진해서 불생불멸할 삶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겠죠. 니르바나에 이르를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뭐 이렇게 그 장진주사 얘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뭔가 명확한 답을 얻어내는 것을 촉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